보관할 때 좀 이격거리를 좀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배터리가 지금 셀이 360개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아, 이걸 하나로 만들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들죠. 하나로 만들 수 있는데 하나 자체에 고열이 발생해버리면 네. 하나 터지면은 굉장히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잘게 쪼개놨다 보면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보관할 때 적체하는 게 아니고 좀 거리 간격을 두고 네. 보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성규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데, 자 먼저 지난 17일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난 화재 소식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발생 31시간 또 40분 만에 어제 오후에 주불이 진화가 됐었는데요. 네. 자 먼저 우선 발생 당시 뉴스 영상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틀째 진화 작업이 이어진 화재 현장. 눈에 보이는 불길은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소방당국은 대형 방수포와 화학차를 동원해 공장 내부 불길을 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발화 지점인 정령공장동에는 생고무 20톤이 적치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건물을 완전히 부수며 진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오후 3시쯤 진화율이 95%를 넘겼고 큰 불길이 모두 잡히면서 국가소방동원령도 해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다시 번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됐다 할지라도 이곳에 소방정은 상주시킵니다. 내일 완전히 수증기도 안 나올 정도로 될 때까지 상주시키니까. 금호타이어 측은 화재 현장을 찾아 사과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피했던 주민들은 불길이 잡히면서 귀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건물과 자동차 등에 타르가 섞인 끈적한 분진이 내려앉는 등 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공장 측과 내일부터 주민 피해를 조사하는 한편 정부의 특별 재난구역 선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네, 함께 보셨는데 이게 일반 공장이 아닌 타이어를 생산하는 공장이어서 이 고무 타는 냄새들 이게 뭐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셨을 것 같은데 이 간단히 개요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나왔습니다만은 31시간 만에 지금 불을 진압을 했거든요. 네, 31시간 40분 정도. 그렇습니다. 네. 이런 지금 이유는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고무가 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진압하는데 어렵거든요. 그래서 고무 자체는 또 불도 진압하는데도 물로도 쉽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2차적으로 이 소화를 하는데 물이 아닌 특수 약재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네. 분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2차 지금 피해를 호소하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네. 지금 상태에서도 지금 95% 완전히 진압은 되지 않고 주불이 진압된 상태거든요. 네. 지금도 화면 보면은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주변 환경이 아직도 유독성으로 지금 둘러싸여 있다. 지금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불이 왜 이렇게 또 컸고 또 오랫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아마 타이어에 사용된 고무가 좀 불에 타서 그런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한데. 네. 예. 원래 이제 고무 자체가 지금 불에 인화가 되면은 쉽게 우리가 끄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타면서 유독성 가스까지 하니까는 소방대원이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요. 네. 이런 문제 때문에 하는데 이제 유독성 가스로도 그 옆에 지금 뭐 100 몇 명이 지금 대피를 하고요. 근데 네. 이 공장이 지금 어떤 공장이냐면 하루에 타이어 생산량이 3,300개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타이어 생산량이 3,300개면은 이 고무를 무게로 생각하면 약 20톤입니다. 네, 근데 하루에 20톤이면은 예. 지금 하루 물량만 있는 게 아니고 보통 공장에 재고가 좀 쌓여 있잖아요. 예. 며칠 번 쌓여 있다는 얘기는 지금 엄청 많은 거의 뭐 몇십 톤, 100톤 가까이 있는 고무가 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무들이 지금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 3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 진압을 했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고무라 또 물을 닿으면 더 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 할 때에 지금 불을 끄려면 물로 끄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이제 특수 소화기로 끄는데 포소화기라 하거든요. 이거 뭐냐면 기포 소화기입니다. 우리가 기포 소화기를 하면은 우리가 콜라 거품에 의해서
불을 끈다라고 얘기 많이 들어봤었죠. 네. 이 얘기는 불이 났을 때 거품이 둘러싸여 버리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불을 실드 시켜버리거든요. 산소가 진입하지 못하게 거품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불을 끈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한문으로 포소화기, 또 영어로 하면은 뽐이거든요. 네. FOM 해가지고 거품. 이 소화기 자체로 하고요. 또 특수 또 소화기로 보면은 이산화탄소 소화기도 있습니다. 네네. 이산화탄소 자체도 불에 나는 곳에 이산화탄소를 발산시켜버리거든요. 발산시키면은 그 불에 이산화탄소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예. 외부에 산소가 침입되지 않아서 네. 이런 것들 또 특수한 약재 이런 상황으로 지금 불을 끄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린다라고 볼 수 주변에 있겠습니다. 또 인근 4개 아파트 단지에 지금 132명이 네. 대피하셨는데 주민분들이 그렇습니다. 그 유독성 가스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고통이 심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고무에서 나는 유독성 가스도 있지만은 또 소화 약재 있잖아요. 그렇군요. 소화 약재도 특수 약재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자체에서도 또 유독성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주변은 굉장히 좀 고통이 있을 것으로 좀 짐작합니다. 네, 또 들어보니까 이 소방 동원령이 내려져 해제됐지만 그만큼 이 화재가 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방 동원령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발령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면은 지금 광주 광산에서 금오타에서 이제 불이 났으면은 이제 광주의 소방 대응 어떤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소방청이 자체. 그러면은 여기에 불을 어떻게 끈까 하면서 소방 대응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있잖아요. 네, 시스템적으로 움직이죠. 그렇죠. 네. 1단계 할 때는 뭐 자체 소방 인력으로 소방 장비로 끄고 2단계는 인근에 있는 소방 인력을 함께해서 끈다. 이렇게 돼 있고 3단계는 이제 전국이거든요. 네. 전국에 되려면은 이 단계에서 어떤 게냐면 소방 동원령을 내립니다. 네. 이때 소방 동원령은 누가 내리냐면 소방청장이 내리거든요. 소방청장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개념이냐면 소방 대응력이 소방 동원령이 발령이 됐다는 얘기는 자체 지역의 소방 대응 능력으로는 부족하니 국가 차원의 비상 조치 대응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불이 너무 셌다. 그래서 네. 소방 동원령은 자체 소방력으로는 소화하기가 힘들어서 전국적인 각 시도 지사에게 동원해 주라라는 그런 요청이 소방 동원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주 화재는 좀 여기까지 듣고요. 지난 13일엔 경기도 이천의 그 대형 물류 창고에서도 네. 큰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뉴스 영상 여러분 함께 보시도록 하죠. 물류창고에서 회색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화재 경보기가 시끄럽게 울립니다. 직원들은 서둘러 창고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이거 차 완전 다 빼요 그냥? 차를 다 셔틀 펴? 오늘 오전 10시 반쯤 경기도 이천시의 지상 3층, 지하 1층짜리 대형 물류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고 5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현장 근무자 170여 명이 빠르게 대피한 덕에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거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일부 입점 업체에서는 대피 안내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나가라는 방송 같은 것도 없었고 나가라고 한 사람조차 다 이름 진짜 불이래 이런 식으로. 불은 선풍기용 리튬이온 배터리가 8톤가량 보관돼 있는 물류창고 3층에서 시작된 거로 추정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불이 붙으면 잘 꺼지지 않는 특수 가연물인 만큼 불길을 완전히 잡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해당 물류창고에선 지난해 8월에도 화재 신고가 접수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친 뒤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보니까 정말 얼마 전에 대형 산불이 난지 그렇습니다.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네. 굉장히 또 많은 화재 사고가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속상합니다만 이게 보니까 영상 매우 큰 물류창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가 네. 났을 것 같은 그런 화재였습니다. 이거 어떤 사고였는지 좀 개요 좀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13일 오전이거든요. 예. 뭐 10시 뭐 좀 넘어서 발생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물류창고는 대형 사고로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나왔지만은 물류창고는 거의 문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창층 건물을 하거든요. 창문이 없는. 그래서 창문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이제 뭐 10분의 1 정도, 면적의 10분의 1 정도 통로가 있다라 무창층인데 이런 창고들은 보면 저기 문이 없잖아요. 창문이.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놔버리면은
어떤 사람이 대피하기도 힘들고 또 연기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건 뭐였었냐면 불이 났을 때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이제 왜 작동이 안 됐냐라고 보면은 예. 지금 스프링클러는 초기에 이제 물을 분사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스프링클러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단독형으로 돼 있어요. 단독 배터리형으로. 배터리로 작동하거든요. 네. 어떤 것은 전기적으로 작동하고. 근데 배터리형은 어느 시간마다 배터리를 교체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예. 또 전기는 교체를 안 해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전기에 좋지만은 단점이 뭐냐면 불이 났을 때 정전이 돼버리면 이게 스톱돼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네. 배터리가 교체가 안 돼버리면은 이런 상황에서 비상시에 화재가 났을 때 스프링클러가 또 작동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하거든요. 네. 또 이 상황을 또 보면은 방화문이 뭐 열 몇 개가 있었는데 몇 개가 뭐 작동이 안 됐다. 또 자동 화재 탐지기가 있거든요. 이게 보면은 불이 발생이 되면은 뭐 열, 연기, 뭐 불꽃에 의해서 어떤 불이 났다는 것을 사이렌을 올려주는데 네. 이게 또 작동이 좀 안 됐다고 합니다. 작동 안 된 게 굉장히 많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류창고가 사고가 많이 나오고 예. 말씀하신 대로 산불도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작동이 안 됐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참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그 보니까 인터뷰에 대피 그 방송도 없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미 자동 화재 예. 탐지기에서 화재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2차적으로 방송이 안 되죠. 방송이 됐다는 얘기는 여기서 자동 방송이거든요. 불이 네. 나면 자동되고 또 이 신호가 소방서로도 연결이 되거든요. 네. 신고하지 않아도. 이런 시스템들이 돼 있는데 이미 이런 시스템들에 어느 순간인가 지금 스톱이 됐다. 아니 그 대형 물류 창고에 그 물건들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또 안전을 또 최우선으로 그러니까요.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안전 불감증이 굉장히 또 만연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또 재난 안전 119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외쳤는데 그러니까요. 예. 지금 안타깝습니다. 이제 물류 창고는 또 어떤 또 단점이 있냐면은 예. 공간이 넓고 높아요. 창문도 없고 창문도 예. 없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물건을 많이 쌓아놨죠.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한다 하더라도 네. 밑에서 불이 나잖아요. 네네. 그럼 위에서 물을 뿌려봐야 효과가 없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한다면 이런 곳에서는 네. 천장에다 스프링클러를 다는 게 아니라 측면이나 네. 이런 곳에 좀 다는 것도 우리가 좀 검토해볼 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굉장히 안타까운 또 화재 사고인데 특히 그 보니까 그 이곳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네. 8톤 가량이나 그 3층에 있었다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기존 화재와 좀 다른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거든요.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 보면은 리튬 배터리가 있고 네. 또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있거든요. 아, 리튬 배터리야, 리튬 이온 배터리요? 이온 배터리. 네. 우리가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 났었죠. 네. 이것도 리튬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리튬 배터리입니다. 네. 리튬 배터리는 1차 전지거든요. 네. 1차 전지는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거든요. 네. 리튬 이온 배터리는 2차 전지예요. 차 전지입니까? 자주 충전해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8톤이 들어있었는데 어떤 거였었냐면 선풍기용 배터리였거든요. 이 선풍기용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였습니다. 그래서 충전식인 것. 네. 충전식인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 8톤이 들어있었다는 얘기는 지금 선풍기 그 셀 하나에 지금 약 100g 정도 되거든요. 네. 이걸 지금 수량으로 환산해 보니까는 몇만 개냐면 4만에서 16만 개 배터리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배터리가 전부 다 탈 수 있는 이런 이제 폭주 현상이 이런 상황도 발생되겠죠. 근데 이런 현상까지는 가지 않았었다고 보는데 아주 위험했다라고 봅니다. 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그 인천 송도에서 작년 6월인가요? 그때 그 화재가 났었잖아요. 그 벤츠에. 네, 자동차 화재. 예, 네. 벤츠에 셀이 360개가 있었거든요. 원래 한 팩이 들어있으면 지금 배터리가 총 한 팩입니다. 이 한 팩인데 거기에 모듈이 10개가 있어요. 10개. 모듈 10개 안에 36개의 셀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는 360개의 이제 배터리 셀이 있었다고 보잖아요. 셀 하나에 보통 한 1.5kg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배터리 무게만 하더라도
지금 500 몇 킬로, 약 600킬로 정도 됩니다. 예, 예. 이런 자체들이 연쇄적으로 이제 폭발이 될 거죠. 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열폭주 현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문제가 됐었다. 지금 이 자체는 어떤 작은 용량의 선풍기용 배터리였지만은 굉장히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열폭주가 발생하는 메커니즘 그리고 배터리 표면 손상 시에 화재 위험이 급증하는 이유,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좀 그림을 한번 좀 봐보고 싶습니다만 네. 지금 우리가 네, 배터리 함께 보시죠. 하면은 네.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죠. 지금 리튬 배터리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충전식, 충전식 네, 2차 이온 전지. 배터리입니다. 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양극 있잖아요. 양극 밑에 리튬 산화물이라고 돼 있죠. 네. 리튬 금속 산화물이거든요. 음극에는 흑연이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전기가 이제 발생이 되냐면 예. 지금 모든 원자는 전자와 이온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지금 Li 해가지고 플러스 돼 있는 거 있죠. 네. 이온이고 위에 E 마이너스 있죠. 이게 네. 전자거든요. 네. 두 개가 돼 있는데 지금 리튬을 쓰고 음극에는 지금 흑연을 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전기를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수력을 발생하게 되면은 물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발전기를 발견해서 전기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전지는 어떻게 되냐면 전이차가 있어가지고 각 원소의 전이 높이가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보면 리튬은 낮고 흑연은 높아요. 그러면 지금 왼쪽에 양극에 리튬이 있죠. 그러면 오른쪽에 흑연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충전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면 전기 충전을 딱 하면은 이 외부에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온과 전자가 견디지 못하고 음극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넘어가면서. 네, 넘어가는데 Li 플러스 있죠. 네. 이게 지금 오른쪽으로 전의 액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자는 일로 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분리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는 어디로 가냐면 위에 선 있죠. 네. 전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충전할 때는 전등 표시가 아니지만 충전기에 외부 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온다, 전기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양극에 있는 이온은 전의 액을 통해서 음극으로 가고 양극에 있는 전자는 위에 선을 통해서 음극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음극에 이제 에너지가 빵빵히 쌓여 있겠죠. 예. 그러면 흑연에 이제 전이차가 굉장히 높아요. 틈만 있으면 이제 내려올라고 하겠죠. 네. 그때 이제 전등을 불을 켜면은 그때 이제 불이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전자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온도 밑으로 가거든요. 이런 순환이 되면서 방전이 되고 충전이 되는 이런 자체가 리튬 이온 전자 동작 원리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화재가 지금 급증하는 이유가 지금 있잖아요. 네. 지금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저 그림에 보면은 양극이 있고 전의 액이 있고 음극이 있거든요. 이 세 개가 다 위험합니다. 아. 저 세 개가. 네. 우리가 폭주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전기차 배터리 벤츠 화재 났을 때 저 하나가 셀 하나입니다. 저 셀 하나가 360개가 있었단 얘기예요. 근데 저 안에서도 양극이 있고 전해액이 있고 음극이 있잖아요. 예. 이 세 개가 전부 다 불이 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저 그림을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양극이 있었고 음극이 있었고 전해질이 있었죠. 예. 지금 전해질 그림을 보면은 전해질과 양극이 있으면 전부 수소가 발생되거든요. 네. 아까 지금 그 표를 다시 한번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죠. 이 네. 그림 나오죠. 전해질과 양극, 음극이 있죠. 네. 전해질이 반응 온도가 100도에서 150도가 되면은 전해질이 분해가 돼요. 저건 액체거든요. 네. 액체가 되면 산소, 수도, 유독성 가스, 메탄에탄, 프로판, 퓨란 가스 저게 발생이 돼요. 온도가 돼버리면. 지금 배터리 안에 있는 중간에 있는 게 전해질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저기 수소가 발생됐다는 얘기는 수소가 폭발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예. 또 메탄, 에탄, 프로가스는 자체 발화할 수 있는 온도가 400도가 넘으면 스스로 불이 나버려요. 네. 근데 저게 이제 퓨란 빨강시로 있죠. 네. 저 퓨란 가스는 실험에 의해서 나타났는데 지금 자동 발화 온도가 300도 넘어버리면 불이 나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저기서 이제 전해질이 불이 났다고 한다고 하면 네. 그 양극 있죠. 네. 양극이 아까 저기 지금 리튬 금속 산화물이잖아요. 네. 이 금속 산화물이 또 180, 200도가 되면 스스로 발열. 열이 되고 네. 발화가 됩니다. 불이 네. 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해질에서 이상이 문제 없었고
양극 자체가 그냥 온도도 변하지 않는 상온이었잖아요. 네. 그랬으면 리튬이 물과 반응하거든요. 그럼 또 수소가 발생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죠. 리튬 배터리에 물을 발사를 잘못하게 되면은 수소가 발생돼 버리는 거예요. 네.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 밑에 흑연에도 보면은 수소가 발생되고 결국 전해질 양극, 음극 이 자체가 다 이산화탄소, 수소, 산소, 유독성 가스 이런 것들이 발견돼서 단계적으로 전해질이 불이 나고 양극에 불이 나고 음극이 나고 한 셀 안에서 3단계의 화재가 날 수 있고 이 셀 안에서 이 셀이 360개면 또 360번에 오호. 또 화재가 난다는 얘기죠. 어, 이게 이제 굉장히 열폭 현상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렇게 얘기를 것처럼 그 고열에 의해서도 화재가 발생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구성 요소 자체가 그럼 충격에 의해서도 좀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다시 그 표를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네. 지금 라이언 전지 구성 표 있었죠. 지금 우리가 그 전지 배터리 보면은 네. 분리막이라고 있었다 했잖아요. 네. 이 분리막이 필름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전해질 양극이 있었는데 충격이 됐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이 그림을 함께 보시면요. 예, 분리막은 필름인데 전해액이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흘러나와 버리죠. 충격을 받아서. 충격을 네. 받아서. 네. 충격을 받더라도 파손되지 않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그 그림을 한번 또 다시 원위치 시켜줄랍니까? 거기 보면은 전해질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해질에서도 네. 산소, 수소, 유독성 가스가 또 발생이 돼요. 배터리가 충격에 의해서 부서졌다라고 한다면, 파손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수소가 또 나오죠. 이 수소가 나옴으로 인해서 또 발효가 되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열도 중요하지만은 네. 자동차 배터리에서는 충격도 아주 위험합니다. 충격됐을 때. 네. 충격됐으면 그러면 자동차가 차량끼리 추돌하는 경우도 있고 그 사고 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벽에 네. 붙이는 것도 그렇죠. 있죠. 근데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과속 운행 중에 자동차 광지 방지턱 있죠. 그렇죠. 거기에도 텅텅 치거든요. 그럴 수 맨 처음에는 이렇게 파손이 안 되지만 여러 번 치게 되면은 손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차에 보통 600km 정도 된다겠잖아요. 네. 차가 지금 1톤 1000km 정도 되는데 거의 3분의 2 정도가 배터리 무게거든요. 배터리가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 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면 바닥과 가깝기 때문에 자동차 어떤 과속 방지턱에 충돌할 수 있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서 충돌이나 이런 추돌, 이런 배터리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주의해야 된다. 이런 야, 근데 말씀드립니다. 요즘 뭐 전기차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또 소비자분들도 좀 그러니까. 많이 알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속 이제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이제 강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네. 또 배터리가 또 화재가 나기 때문에 BMS라고 해가지고 배터리 매니징 뭐 시스템에서 뭐 사고가 안 나는 것, 뭐 냉각을 막 시켜주는 이런 시스템들. 네.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지금 아까 전에 얘기 액체라고 했잖아요. 부서지면은 밖으로 흘러나올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체로 만드는 이런 것도 지금 계속 시대되고 있는데 그러기 전이라도 지금 우리는 이런 문제가 되어 있는 걸 꼭 알아야 되겠다. 꼭 인지를 해야 해야 되는 되겠다. 중요한 네.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리튬 배터리로 인한 화재는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에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리셀 공장 화재도 떠오르는데 이때도 그 1차 리튬 전지에서 불이 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그 물류 창고의 리튬 배터리와는 어떻게 좀 다른지 그러니까 완전히 아까 다르죠. 좀 잠깐 설명해 주셨긴 그렇죠. 했지만요. 리튬을 다 사용을 해요. 네. 근데 리튬은 어떤 게 있냐면 반응성이 굉장히 좋아요. 아까 전자하고 이온이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분리. 반응성이 아주 좋아서 이온화 경향이라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이온화 경향이 좋고 반응성이 좋은 건 리튬밖에 없어요, 지금은. 리튬, 네. 그래서 리튬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리튬이 단점이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폭발할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아리셀 여기는 1차 전지라고 했잖아요. 네. 1차 전인데 리튬 자체가 반응성이 있어서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게 뭐냐면 군납이었어요. 군용품. 그렇군요. 근데 리튬 배터리는 또 위험한 게 뭐가 되냐면 우리가 출고를 할 때 네. 1차 전지는 완전히 100% 충전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한번 버리니까. 네. 그래서 생산할 때 100% 1차 전지는 100% 충전을 하는데 2차 전지는 약 40~50%밖에 충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체 충전하잖아요. 휴대폰도.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셀의 크기에 화재가 났다라고 한다면 1차 전지 화재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은 리튬 배터리와 리튬이온 배터리는 완전히 다른 배터리다라는 그런 또 인식도 좀 필요합니다. 아, 그러면 이거 안 쓸 수도 없고 쓸 수도 상황상. 없죠. 네, 리튬이온 배터리 저장과 보관을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리튬이 열이라겠잖아요. 네. 열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고열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 배터리하고 또 보관할 때 좀 이격거리를 좀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벤츠 자동차에 지금 배터리가 지금 셀이 360개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아, 이걸 하나로 만들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들죠. 근데 하나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로 만들 수 있는데 만들다 보면 이 하나 자체에 고열이 발생해 버리면 네. 하나 터지면은 굉장히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잘게 쪼개놨다 보면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보관할 때도 적체하는 게 아니고 좀 거리 간격을 두고 네. 보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전기차 배터리 화재도 굉장히 또 위험한데 한번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확산될 수 있어서 이 배터리 화재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이런 게 있거든요. 데이터상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훨씬 더 적어요. 일반 자동차보다. 네. 그러면 데이터상으로 보면 아, 전기차 화재가 조금 낮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맞아요. 근데 이제 통계 오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전기차 대수가 현격히 작아요. 그러니까는 비율로 따지면은 훨씬 더 적게 나겠죠. 네. 왜냐하면 전기차 출현한 지가 한 10년 좀 남짓 되거든요. 네. 그러나 이런 가솔린은 지금 100년이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지금 돌아다니는 차는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지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이걸 화재가 안 되려면 네. 지금 우리가 전기차 배터리에서 충전할 때 과충전을 안 해야 되거든요. 아, 과충전을. 네. 근데 과충전을 왜 안 해야 되냐면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전기가 외부에서 들어오면은 양극에서 들어오면 양극의 이온이 음극 흑연으로 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전액을 통해서. 근데 음극의 흑연이 이온을 받을 수 있는 양이 한계가 딱 차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온이 계속 오죠. 그럼 이온이 계속 오면은 이온이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밀집이 되겠죠. 예. 사람이 밀집되듯이. 네네. 밀집되다 보니까 열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네. 열이 발생되면 이제 아까 전해질에서도 발화가 되면서 또 양극, 음극, 전해질까지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충전을 또 안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이제 과충전도 안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장기 차량을 지금 지하 주차장에 보관해 놨어요. 네. 전기차 배터리를. 그래서 오랜만에 충전에 사용한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경우 있죠. 오래 휴대폰을 사용하다 보면은 충전은 또 빨라지는데 금방 또 소모되는 경우가 있죠. 맞습니다. 배터리 이론도 전기도 똑같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충전을 하게 되면 이온이 전액을 통해서 가고 전자는 외부 선을 통해서 음극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전자는 외부 선을 음극으로 가냐면 지금 분리막이 전액에 분리막이 있기 때문에 분리막에서 전자가 통과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는 이 분리막이 필름이거든요. 휴대폰에도 지금 조그마한 지금 50g 안에 있는 휴대 배터리 안에 지금 분리막이 있거든요. 그럼 분리막에 만약에 미세하게 파손이 됐다라고 한다면 음극으로 보냈었던 전자가 외부 선을 통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와버리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쇼트 났다고 이야기하죠. 네네. 쇼트 났다는 얘기는 길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짧게 전자가 이동했다라고 해서 쇼트라고 하거든요. 네. 분리막이 지금 파손이 돼버리면 쇼트가 나기 때문에 전자가 빨리 들어가면서 외부 선을 통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면서 또 사용할 때는 또 바로 다이렉트로 쇼트로 와버리거든요. 네. 쇼트로 와버리면 좋은데 휴대폰 같은 경우는 열이 조금 나서 바로 오기도 되는데 에너지가 큰 자동차 차량 같은 경우는 짧게 오면서 과열이 발생돼서 또 화재가 발생될 수 있다는 이런 그렇군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과충전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충전하지 않는 그 장기 배터리 방전. 장기 네. 방전 상태에서 오래 주차했을 경우에는 이것도 문제가 된다라고 네. 이렇게 볼 수가 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유불급, 적당한 선 그렇습니다. 안에서 그렇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네. 또 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드는데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또 뭐 저희 이야기도 있지만 앞서 저희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이야기를 또 안 짚을 수가 없는데 네. 여기 보니까 눈길을 끄는 점이 170여 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인명 피해는 없었었어요. 이 결정적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초기 대응이 좋았다라고 보는데 네. 초기 대응이 좋았다라는 또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물류 창고잖아요. 물류 창고는 굉장히 크죠. 3층이었고 이제 큰 면적이 있고 관리 직원들은 창고 안이 아니고 창고하고 좀 이격거리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피할 수 있었고요. 또 넓은 곳에 또 중요한 것들은 이런 초기 대응도 중요했지만은 지금 소방 그 대원들이 7분 만에 지금 진입을 해서 소화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효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뭐 좋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7분 만에 또 현장에 도착, 신속 대응을 해줬다고 하는데 네. 대형 물류창고 같은 곳에서 일하다가 이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초기 5분 동안이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취할 최우선의 행동 요령, 또 골든 액션이 뭔지 좀 그렇죠. 정리해 주시죠. 우리가 지금 골든 타임 안에 골든 타임, 또 골든 타임 안에 골든 액션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불이 나면 항상 이런 경우가 있죠. 불이 나면 대피가 이제 우선이냐. 또 이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불이 났는데 소화기가 없더라도 내가 어떤 뭐 옷을 벗어서 조그마한 불을 끌 수가 있거든요. 예. 아니면 좀 커졌다라고 하면 소화기로 이제 끌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되냐면 여기서 지금 갑자기 불이 났다라고 한다면 내가 소화기로 끌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걸로 끌 수 있는지 아니면 대피를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가장 판단이 돼야 됩니다. 네, 순간 그 판단력. 그렇죠. 내가 불을 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대피를 먼저 해버리면 이 작은 불씨가 큰 피해를 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또 대피를 해야 되는데 내가 불을 끌려고 해버리면 또 희생이 될 수 있는 이런 네. 상황이죠. 그런 판단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빨리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알려야 되겠습니다. 주변에 알리는 것도 내부에 있는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알려야 하기 때문에 비상벨이죠. 네. 이걸 작동을 하고 또 119에 신고를 하고요. 네. 이런 어떤 절차적인 것들이 좀 순식간에 좀 네. 빠르게 좀 해야만이 그런 골든 액션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